반갑습니다. 독거 투자집니다. 오징어 포켓이 사람을 잘 잡아요. 페이스 트래킹기는 너무 좋은데 요즘 좀 자주 인사를 드리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기획했던 그 독거 투자집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해 동안 시장의 그런 바램들이 어떻게 이제 빗나갔었나 이런 것들을 한 2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12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조금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또 우리 그 채널이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시장과 반대로 가라 요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막 들끓어 오르거나 아니면 막 공포에 질려 있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있었던 일들을 한 번씩 복기를 해보면서 내년 한번 기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이에요. 중국의 리오프닝. 리오프닝 효과와 뭐 보복 소비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중국 GDP가 전 세계를 아마 견인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허황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1월달 라오스에서 찍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루앙프라방에서 찍은 영상이 뭐였냐면 중국은 지금 좀비 상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이거를 치유하려면 5년 정도는 걸릴 거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거주 경험도 있었고 중국을 자주 한 40개 도시를 다니면서 쭉 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안다? 많이 보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2번 정도 상해 쪽으로 탐방도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희망 고문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막 중국이 올해는 달라질 거야. 그동안에 그런 뭐랄까 침체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2년이죠. 2년 동안 나라 문을 꽉 잠그고 있었으니까 2021년, 2022년. 그래서 2023년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편에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중국 펀드를 권하기도 하고 중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갔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나락으로 갔죠. 그리고 그 중에서 홍콩 H항생지수, 항생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이제 반토막이 나서 ELS가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증권사 직원 출신이고 그렇긴 하지만 리서치에서 한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그 세일즈의 바이어스 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는 얘기들을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많이들 중국 시장이 살아나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살아나면 좋죠. 왜냐면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 한국 시장도 살아나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전고점이 3,300이니까 3,400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내내 2,50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거를 탈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전체적인 모든 섹터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 도시 다녔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다녔던 게 2015년, 16년, 17년 그때쯤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곳들이 이미 그 과잉 그 빌딩들, 오피스들 이런 것들, 아파트들 그 공급 때문에 문제가 이미 많았었어요. 그때도 많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못 버티고 또 정부의 그 지원도 하나하나 끊고 그리고 3년 전쯤부터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딱 내밀어 가지고 이거를 못 지키는 증권사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 절차에 들어간 거죠.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중국은 미리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돈으로 계속 막 메꿔가지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좀 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실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둘 다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중국이 좀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은 정부가 버블을 양산했었고 정부가 지금 결제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쪽의 그 부실, 하우징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많이 만들어서 물론 연준이 돈을 많이 풀고 재무부도 돈을 많이 풀면서 같이 이제 법을 만든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그 문제는 민간이 다 풀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정부가 또 돈을 풀어가지고 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막을 수도 없죠. 사실은 막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점들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은 사지 말라.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중국이 향후 이제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는 이제 시황제로서 연임을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동남아도 훈센 총리가 40년 지금 연정 독재를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어디죠? 옆에 있는 니카라과도 30년 정도 독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진핑이라는 그 존재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게 되면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툭하면 규제 탁 터뜨리고 이번에도 게임 업체 같은 곳들 규제를 팍 터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임 업체도 주가가 막 쏟아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 전략적인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우리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중국 투자는 하지 마시라. 물론 요즘 테무가 잘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측면도 바로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무를 주식을 사라 핀토토를 사라는 게 아니고 중국이 밀려들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고 유통으로서 그리고 한국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핀토토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올해가 채권의 해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다 틀렸죠. 일단 미국 채권을 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작년 한 여름쯤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많은 증권사 리서치들이 채권 사라고 얘기를 해서 부추겼고 사실 그러기 전에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뭐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사람이 이제 채권왕 신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작년 여름에도 기준금리는 3.5%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2%대도 그런 얘기했어. 2% 이상 더 못 올라간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그런 쪽이고 아무래도 채권을 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채권에 대해서 매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죠. 매수 콜.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샀는데 또 우리나라 K 투자자들이 또 엄청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운전도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을 사용해서 정말 실현의 시간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투자를 하지 않았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래 좀 운 좋게 휙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뭐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채권을 사시라고 그런 전화라든가 또 뭐 PB룸이라든가 창구에서 그런 제안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창구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가 꼭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증권사라든가 은행,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죠. 상품을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전사적으로 밀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상품기획부 같은 그런 리테일 쪽을 관장하는 그런 쪽 본사에 있는데 리테일을 관장하는 그런 본사 업무 쪽 그쪽 부서에서 지금까지 상품들의 수익률을 쭉 보면서 이거 좀 괜찮네 싶고 타사에서 밀고 있거나 이러면 미투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런 상품들을 밀거든요. 근데 이미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이라든가 요즘 자산시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뛰면은 초반에 팍 뛰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체감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미 늦는 거예요. 창구에서 추천하면 이미 늦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많은 피를 봤던 것 같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채권은 장기물은 안전자산이 아니죠. 당연히 기간도 길고 가격 변동도 크고 듀레이션도 크니까 근데 단기물은 안전자산은 맞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단기물만 30조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170조 된 현금 MMT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미국 경제를 늘 칭찬하고 미국 경제에 혹은 미국 연준에 반대에 있지 말라 얘기를 하지만 절대 미국 장기채는 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초부터 어떤 얘기 했었냐면 물가는 거의 다 잡혔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올해 가장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게 물가와 채권. 저는 그 반대편에서
물가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미국을 석 달 동안 다니면서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다 받아가면서 아끼면서 다녔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서 여행을 했죠. 여행인지 뭐 탐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사를 다녔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다. 23개 주 미국의 절반을 제가 운전하면서 2만 킬로를 다녔죠.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올렸던 영상 하나가 대박이 나서 구독자 5천짜리 채널이 지금 34,000 정도까지 이제 뛰어오르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미국 여행이 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널은 성장해서 또 고진감래 같은 그런 해여서 뭐 지금 제가 주제는 올해 시장의 헛발질 막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살짝 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견해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거의 잡혔기 때문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에서는 다시 뭐 물가가 올라와서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호황인 부분 있죠. GDP가 많이 뛰어 올랐으니까 그것의 끝물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올 그럴 만한 여력이 잘 없어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베팅을 해서 경기 침체 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유가라든가 여러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들 폭락해 있는 상태, 많이 폭락했죠. 그런 것들, 또 추세가 다시 예전처럼 유가 같은 경우는 90% 올라가거나 그런 만한 트리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후티 반군이 뭐 어쩌다, 뭐 수혜주 운하가 뭐 막힐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막 90불대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70불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스라엘 그 전쟁, 가자지구 전쟁보다는 더 마이너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갈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정들의 그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리고 저축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고, 스티뮬러스 책도 거의 끝났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게 연결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 될 때만 처음에 5월달이었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셧다운 두 번이나 그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이 너무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 부분들, 정말 알면 알수록 이렇게까지 바이든이 돈을 살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미국 전반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돈을 이렇게 물쓰듯이 이렇게 풀고 있어.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이번에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선 때 연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상업용동산의 위기, 3분기 이후 4분기부터의 그런 상업용 위기도 조금 밀려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시점에 있어서는 제가 틀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올 거는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점은 미쳐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잘 칠 수 있는 공을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기우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 모든 게 다 기우제예요. 어차피 주식 사시면 바이 앤 프레이잖아요. 바이 한 다음에 프레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떨면서 프레이를 하시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근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예상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채 같은 거라든가 MMT, MMF 이런 쪽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나오는 거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 저는 현금 갖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고, 막 언론이 되게 문제예요. 언론이 엄청나게 막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고, 뭐 GDP가 얼마큼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판 사람들도 분명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셧다운 아무것도 아니다. 셧다운 그냥 동사무소 문 닫히는 거다, 이 정도 수준이다 하고 얘기 드렸었고, 결국엔 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참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 매스미디어에 휘둘리는 많은 개인들을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 부동산이 뭐 망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까 뭐 첫 번째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안 망한다. 중국은 그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차근차근 만만디, 우공이산
산을 옮기는 전략. 아주 천천히 부실을 떨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뭐 업계 1, 2, 3위 이런 디벨로퍼들이 막 망하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도 못 갚고 막 채권 상환도 못 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중국 금융시장이 막 망가지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망가지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갔죠. 그런데 역시나 언론이라든가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뭐 많은 유튜버들이 무서운 게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중국발로 막 그런 회개망측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뭐 그게 중국발 리만 사태로 이렇게 터지지 않았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뭐 지금 그 외환 보유고만 해도 2조 달러가 넘게 있는 게 바로 중국이고, 그 중에서 8천억 달러는 미국 국채로 있는 상황이고, 얼핏 들어보니까 추정하기로는 지금 중국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4, 5천억 달러 정도 하잖아요. 10배 이상 중국이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쓸 수 있긴 하지만 쓰지 않고 그 약을 쓰지 않고 모피를 쓰지 않고 좀 더 고통을 감내하면서 천천히 요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다,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하이어포 롱거는 연준의 희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하이어포 롱거 처음에 얘기 나온 게 10월 달인가 그때쯤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과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물가가 이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굳이 연준이 금리를 높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곧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이만큼 지고 있는 그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애플 주식을 사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당시쯤에 애플 주식이 160불 때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태기를 하면 됐었어요. 예를 들자면 채권 사실 분은 채권 사시라, 난 안 사겠다. 버핏도 안 사지 않느냐? 나는 안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 사셨다면 그때 뭐 TLT 같은 거 샀었거나 뭐 그랬으면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또 반대로 애플 주식 샀으면은 160불대에서 지금 193불이잖아요. 제가 7월 달에 팔았던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모가 없는 게, 내가 팔았던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은 비슷하거나 판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간 정도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포모가 전혀 없는데, 아무튼간에 그 하이어포 롱거는 결국에는 10월 20일날 그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12월 되니까 연준이 피봇으로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2달도 안 돼가지고 제 말이 맞았죠. 시장에서 하이어포 롱거는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연준의 블러핑, 이거 믿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스탠스를 맞춰서 이제 하신 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또 승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뭐냐면, 그 중동의 이번에 전쟁,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 이 전쟁 같은 경우에도 세계 3차 대전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전쟁을 엄청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편에 섰어요. 늘 제가 지금 7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다 반대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 전쟁이 찻잔 속의 돌풍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인접국들 있잖아요. 이 인접국들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만 GDP가 잘 나가고 있고 호황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산업이 되게 약한 그런 국가들은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IMF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시리아는 뭐 나가리가 된 상태고 그 내전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라크도 뭐 거의 암 말기 산자 같은 그런 상태고, 레바논도 뭐 이번에 한번 뭐 5년 전인가 그 폭탄 그 곡물 창고인가 뭔가 팍 터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부국인 것처럼 많이들 광고를 하는데 부자들이 많은 거죠. 일부 부자들,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많은 거지,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원래는 더 한 2배 많았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자스민 그 혁명 이후로. 사우디도 거의 독재 국가나 다름없잖아요. 왕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썼는데, 그게 10년 동안
4천억 달러를 쓴 거예요. 4천, 그러니까 500조를 쓴 건데 5천억, 500조. 펑펑펑 쓴 거다, 펑펑펑. 그 와중에 이제 빈살만이 와가지고 이제 돈 그만 쓰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옴시티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요. 지금 그거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엑스포였나? 엑스포 맞죠? 엑스포도 부산을 이겼잖아요. 그것도 돈이 뭐 조금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돈을 어느 정도 빌려야 될 거야. 채권을 발행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아람코의 지분을 10%를 뉴욕 증시에다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전쟁을 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사우디가 이란이랑 다시 적대적으로 지금 나서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전쟁하기 버거운 상황. 특히 미국도 전쟁을 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총알을 다 썼대요. 그래서 미국 자국 내에 있는 미군들의 훈련 있잖아요. 총알 쓰는 훈련들이 거의 지금 셧다운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군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군을 통해서. 아무튼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별로 90불대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제 점점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 전쟁은 얇고 길게 질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게릴라전이 될 거기 때문에. 게릴라전은 진짜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 천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니스탄은 졌잖아요. 전쟁에서. 게릴라전인데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졌었고 게릴라전은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베트남의 그 하노이의 그 좁은 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야 이건 진짜 내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너무 쉬운 길인데 그 올드타운 같은 데 있거든요. 그거를 미군이 하나하나 이 꼬불꼬불한 길들을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색출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건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미군이 적구나, 미국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장 500km 정도 되는 땅굴이 그 가자지구 아래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뭐, 바닷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침수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분명 인질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얇고 길게 가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2023년은 리세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리서치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물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완전 리서치였죠. 우리나라도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수출도 엄청난 적자, 역대급 적자죠. 거의 그렇죠? 80년대 이후로 역대급 적자고 오일 쇼크 이후로도 역대급 적자가 지속됐었고 근래도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 폭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유의미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리서치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대부분은 소프트 랜딩이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는 없다 노 랜딩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딱 100%예요. 내년을 정말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리서치들도 일단 소프트 랜딩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박수치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 추세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14년 동안 증권사에 있으면서 이놈 새끼들이 맞춘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월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맞춘 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틀릴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얘네들이 틀릴까? 저도 이제 지금쯤 되면은 시황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2024년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되게 쉽지 않겠구나. 섣불리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체계화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기가 되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증권사들은 어쨌든 내긴 내야 되니까 어떻게 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100% 제가 볼 때는 틀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년 틀린 이유는 뭐냐면 그 증권사들이 연말 내년 전망 리포트를 낼 때 연말 분위기에 따라서 그 취해서 내요. 연말에 장이 좋으면 내년에도 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안 좋으면은 그게 쫄아가지고 또 비관론으로 나오는 거고.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거의 1월달 고점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해인 올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게 추세가 쭉 이어져요. 지금도 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내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빵 하고 터지게 되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전망은 매년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뭐 PR이니 뭐 PR 밴드니 뭐 OECD 선행지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현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결론은 늘 틀렸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리서치들이 어떻게 틀릴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민간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리서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뭔가 그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34분 동안 마구마구 떠들었습니다. 이 오존 포켓이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 머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름 재밌게 복귀를 좀 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투자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벤치마크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건 프라이빗한 영역이고 내가 내 길 가는 거지, 남의 눈치를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수익률이 남들보다 나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들은 끝에 오는 사람들,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개인들의 계좌들은 1, 2년 안에 다 깡통을 차기 때문에. 왜냐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잘 갖고 계시고요. 또 다른 고투자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